안녕하십니까.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정혜준 52세입니다. 지방공공의료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 과거형으로 말하는 이유는 곧 아시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는 아무도 믿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전부 사실입니다. 제가 겪은 일이고 제가 저질렀던 일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6개월 전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은 제 아들 민우의 결혼식이었습니다. 민우는 28살 제법 의젓하게 자란 녀석이었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취직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죠. 저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이니까요.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거울을 봤습니다. 52세 남자. 흰머리가 조금 섞였지만 그래도 괜찮은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연봉 2억. 사회적 지위. 명예. 행복한 가정.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모이고 있었습니다. 친척들, 친구들, 회사 동료들 모두가 축하한다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제 아들의 가장 행복한 날이니까요. 신부 대기실 앞을 지나칠 때였습니다. 문틈으로 하얀 드레스가 살짝 보였습니다. 신부 유나. 25살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들이 병원에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저희 병원이었습니다.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그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여자라고 했죠. 솔직히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간호조무사라니. 의사 집안 며느리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우가 워낙 좋아해서 결국 허락했습니다.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아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식이 시작됐습니다. 주례가 입장하고 신랑 민우가 입장했습니다. 제 옆에 앉은 아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동의 눈물이었죠. 그리고 신부 입장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베일을 쓰고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걸음걸이가 체형이 뭔가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신부가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때 살짝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베일 너머로 눈빛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 그 눈동자의 색깔, 그 눈매까지 20년 전 제가 사랑했던 여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수진. 그 이름이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아니 이럴 리 없어. 착각이야. 20년이나 지났는데 그냥 비슷하게 생긴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신부가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신랑 옆에 섰습니다. 주례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마디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신부의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어깨 라인, 그 목덜미, 그 서 있는 자세까지 전부 수진을 닮아 있었습니다. 주례 말씀이 끝나고 서약이 시작됐습니다. 신부가 베일을 올렸습니다. 그 얼굴을 봤을 때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20년 전 젊었을 때의 수진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같은 이마, 같은 코, 같은 입술 모양. 심지어 미소 짓는 방식까지 똑같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절대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식이 진행됐습니다. 패백 기념 촬영 모든 순서가 진행됐지만 저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제 팔을 잡으며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얼굴이 안 좋다고 어디 아프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그냥 감동해서 그렇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하객들이 축하한다며 다가왔습니다.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고 웃으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신부 생각뿐이었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인가? 왜 수진과 똑같이 생겼는가? 설마 수진의 친척인가? 아니면 혹시... 그때였습니다. 신부 유나가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섰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확실했습니다. 이 여자는 수진의 피를 이어받았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유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도 낮고 차분했습니다. 이사장님 어머니 성함이 수진 맞으시죠? 그 한마디에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누구한테 들었냐고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단 한 번 이사장님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자신을 버린 사람이라고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이 여자는 수진의 딸이었습니다. 제가 20년 전 버렸던 여자의 딸이 지금 제 며느리가 된 겁니다. 유나는 그렇게 말하고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다른 하객들에게 인사하러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수진. 그 이름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20년 전 제가 사랑했던 여자. 그리고 제가 배신했던 여자. 피로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그냥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2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1999년. 저는 대학병원 인턴이었습니다. 28살이었죠. 그해 봄 같은 인턴 동기로 수진을 만났습니다. 수진은 특별한 여자였습니다. 똑똑하고 당당하고 정의감이 강했습니다. 남들이 외면하는 문제도 그녀는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밤새 당직을 서며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의사가 되자고, 환자를 위한 병원을 만들자고, 세상을 바꾸자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병원은 비리로 가득했습니다. 의료기기 리베이트, 수술 횟수 부풀리기, 그리고 비정규직 차별. 특히 비정규직 간호사들의 처우는 끔찍했습니다.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은 3분의 1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참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제게 서류 뭉치를 보여줬습니다. 비정규직 간호사들의 급여 명세서와 근무 기록이었습니다. 이걸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언론에, 노동청에 모두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렸습니다. 우리 경력이 끝난다고, 의사 생활 못한다고 그냥 참자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건 옳지 않은 일이라고, 누군가는 나서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고발했습니다. 언론에 제보했고,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고, 병원 내부 게시판에 모든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병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다음 날 병원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병원장실에 들어갔을 때 의사진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전부 차갑고 무서운 표정이었습니다. 병원장이 말했습니다. 선택하라고요. 수진 편에 서서 같이 병원에서 쫓겨날 것인가, 아니면 병원 편에 서서 의사로 남을 것인가. 저는 망설였습니다. 수진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나눴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병원을 선택했습니다. 다음 날 조사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저도 증인으로 불려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수진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다고, 피해망상이 있었다고, 동료들과 마찰이 많았다고 전부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제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동기 의사이자 연인이었던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다른 증거는 필요 없었습니다. 수진은 병원에서 해고됐습니다. 그것도 정신문제로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요. 그 후 수진은 의료계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어떤 병원도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후로 수진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2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순탄하게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전문의 과장, 부원장, 그리고 공공의료재단 이사장까지. 결혼도 했습니다. 괜찮은 가문의 딸과 결혼해서 아들도 낳았습니다. 돈도 벌었습니다. 집도 샀습니다. 차도 샀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수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궁금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없던 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잊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20년이 지나 수진의 딸이 제 며느리가 됐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제가 받아야 할 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수진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얼굴, 그녀의 목소리, 그녀가 마지막으로 제게 보냈던 문자 메시지까지. 20년 전 그 문자를 저는 읽지 않고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내용이 궁금했습니다. 그녀가 뭐라고 썼을까요? 저를 원망했을까요? 아니면 이해해달라고 했을까요? 새벽 5시가 됐을 때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해서 기쁜 거겠죠. 저는 조용히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검색창에 수진의 이름을 쳤습니다. 하지만 엔터키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알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결국 검색하지 않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병원은 쉬는 날이었지만 저는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미칠 것 같았으니까요. 아내에게 급한 일이 있다고 거짓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라 도로가 한산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좋아했을 텐데 그날은 그 고요함이 답답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차가 몇 대 없었습니다. 응급실 당직 의사들 차량뿐이었습니다. 이사장실로 올라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넓은 사무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병원 마당이 보였습니다. 벤치에 환자 보호자 한 분이 앉아 담배를 피우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유나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신혼여행을 갔을까? 아들과 함께 행복해하고 있을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우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우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어제 고마웠다고, 덕분에 좋은 결혼식을 올렸다고, 신혼여행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 잘 다녀오라고,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민우는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여자는 제가 버린 여자의 딸입니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우와 유나는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둘이 웃으며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그들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월요일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 이사장실로 올라가려는데 1층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유나였습니다. 간호조무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환자용 침대 시트를 수레에 싣고 있었습니다. 제 며느리가 제 병원에서 허리를 굽히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유나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했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사장실에 도착해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결제해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글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사팀에 전화했습니다. 간호조무사 유나의 인사기록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10분 후 이메일이 왔습니다. 유나는 2년 전 저희 병원에 입사했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고 성실하고 근면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학력은 고졸이었습니다. 대학을 가지 못했습니다. 주소는 변두리 원룸이었습니다.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짜리였습니다. 가족관계는 모 한 명이었는데 3년 전 사망 처리돼 있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3년 전에 죽었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수진은 3년 전에 죽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죽었는지, 어디서 죽었는지, 장례는 어떻게 치러졌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의자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병원을 나와 차에 탔습니다. 하지만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병원 후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나가 나왔습니다. 간호조무사 유니폼을 벗고 평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낡은 패딩과 청바지였습니다. 가방도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알았습니다. 유나는 가난했습니다. 차가 없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출퇴근했습니다. 제 며느리가 버스를 타고 월세 40만원짜리 원룸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유나가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가 떠났습니다. 저는 그 버스를 따라갔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버스는 30분쯤 달렸습니다. 변두리 주택가에서 멈췄습니다. 유나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차를 세우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요. 유나는 낡은 빌라 앞에 멈췄습니다. 3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계단이 삐걱거렸습니다. 그녀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03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골목 입구에 서서 그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제 며느리가 저런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반지하도 아니고 옥탑도 아니지만 결코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차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병원에서 쫓겨난 후 어떤 일을 했을까요? 어떻게 돈을 벌어 딸을 키웠을까요? 어떻게 죽었을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처음으로 수진을 검색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페이지에 부고 기사가 있었습니다. 고수진 2022년 3월 15일 별세 향년 51세 3년 전이었습니다. 사인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은 변두리 작은 병원이었습니다. 조문객 명단에는 이름이 5개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며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우는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51살에 죽었습니다. 혼자 살다가 혼자 죽었습니다. 조문객도 5명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더 검색했습니다. 수진의 SNS를 찾았습니다. 페이스북이었습니다. 10년 전부터 업데이트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글은 이랬습니다. 딸아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도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그게 마지막 글이었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내려 예전 글들을 봤습니다. 편의점 알바 시작했다는 글, 허리 다쳐서 병원 갔다는 글, 딸 학원비 마련하느라 야간 청소 시작했다는 글. 수지는 20년간 그렇게 살았습니다. 편의점, 청소, 콜센터, 식당.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의사 면허가 있었지만 쓸 수 없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51살에 죽었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죽인 겁니다. 20년 전 제 선택이 그녀의 인생 전체를 망쳤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지금 제 며느리가 됐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운명이었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 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유나를 관찰했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복도에서 그녀를 마주칠 때마다 시선이 자꾸 그쪽으로 갔습니다. 유나는 성실했습니다. 아침 7시 30분이면 항상 출근했습니다. 다른 조무사들보다 30분 일찍 왔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에게 친절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손주 같다고 예쁘다고 착하다고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구내식당이 아니라 옥상에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직접 싸온 도시락이었습니다. 아마 돈을 아끼려는 거겠죠. 퇴근 후에는 버스를 타고 그 낡은 빌라로 돌아갔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버스, 같은 길. 그 모든 것을 저는 지켜봤습니다. 스토커처럼 말입니다. 2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민호가 집에 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러 온 거였습니다. 유나도 함께였습니다. 저는 며느리와 제대로 마주 앉는 게 결혼식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유나는 공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인사드립니다.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내가 좋아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 예의 바르다고 이쁘기까지 하니 금상첨화라고 말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아내가 계속 유나에게 음식을 권했습니다. 많이 먹으라고 살 좀 찌우라고 했습니다. 유나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먹었습니다. 식사 예절도 좋았습니다. 수저 놓는 법, 그릇 드는 법 모두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수진이 가르쳤겠구나. 딸이 좋은 집안에 시집가길 바라며 예절을 가르쳤겠구나. 하지만 막상 시집간 집이 바로 자신을 버린 남자의 집이 될 줄은 몰랐겠죠. 식사가 끝나고 민호와 유나는 거실로 갔습니다.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 자리에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서재 문을 살짝 열어두고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유나 씨 부모님은 뭐 하시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나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3년 전에요. 아버지는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요. 아내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 그랬구나. 미안해. 힘들었겠다. 유나가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잘 키워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또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일 하셨어요? 유나가 답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셨어요. 편의점도 하시고 청소 일도 하시고요. 아내가 안쓰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겠네. 그래도 딸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네.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고개를 끄덕였겠죠. 민우가 화제를 돌렸습니다. 엄마, 우리 다음 주에 집들이 할 건데 오실 거죠? 아내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신혼집인데 당연히 가야지. 그들은 1시간쯤 더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현관에서 인사하며 유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안녕히 계세요.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아내가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 정말 착하지 않아요? 집안이 어려웠는데도 저렇게 밝고 예의 바르게 자랐어요. 저는 그래 그렇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고생한 아이일수록 더 단단하고 착하게 자라나 봐요. 우리 아들이 좋은 여자 만났어요.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유나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수진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이사장실에서 서류를 결제하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병원 내부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건네받았습니다. 병원 익명 게시판이었습니다. 직원들끼리만 쓰는 곳이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대박, 이사장님 며느리가 우리 병원 조무사래요. 키읔키읔키읔. 본문을 읽었습니다. 방금 알았는데 이사장님 아들이 최근에 결혼했잖아요. 그 신부가 우리 병원 간호조무사 유나 씨래요. 진짜예요. 제가 확인했어요. 대박이지 않나요? 이사장 며느리가 조무사라니 키읔키읔키읔.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헐, 진짜요? 유나 씨 맞아요. 대박, 키읔키읔. 재벌 며느리인 줄 알았는데 집안이 어떻길래 조무사를 시켜요? 이사장님 아들 뭐 하는 거예요? 어쩐지 유나 씨가 요즘 출근할 때 표정이 이상하더라.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당장 내리게. 그리고 글 쓴 사람 찾아내. 비서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스크린샷이 돌고 있었습니다. 병원 단톡방에, 부서별 대화방에, 어디든지.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1층 복도가 보였습니다. 직원들이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유나가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직원들이 힐끔힐끔 그녀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모아 웃었습니다. 유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그냥 지나갔습니다. 침대 시트를 실은 수레를 밀면서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 며느리가 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전 직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병원 내부 게시판에 사적인 글을 올리는 것을 금지한다. 위반 시 징계 조치한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소문은 퍼진 후였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에 타려는데 유나가 보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게 있다면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깨도 처져 있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병원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저는 차에 타지 못했습니다. 그냥 서서 그녀가 버스에 타는 것을 봤습니다. 버스가 떠났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저녁 8시였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요즘 표정이 안 좋아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냥 일이 좀 많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건강 챙기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있으니 무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인턴 시절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그 속에 수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진 옆에 젊은 제가 서 있었습니다.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꿈을 꾸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행복을 버렸으니까요. 저는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물었습니다. 수진아, 너는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수진은 이미 죽었으니까요. 그날 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우였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어두웠습니다. 아버지, 유나한테 무슨 일 있었나요? 요즘 표정이 안 좋아요. 물어봐도 아무것도 아니래요.
저는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일이 힘든가 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민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원 일이 힘들면 그만두라고 해도 되죠? 저는 그건 유나가 결정할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민우가 알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병원 분위기는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유나에 대한 소문이 계속 돌았습니다. 익명 게시판 글은 삭제했지만 직원들의 수군거림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유나가 지나갈 때마다 직원들이 수군댔습니다. 노골적이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알아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매일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유나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환자들과 밝게 이야기하던 모습이 자주 보였는데 이제는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웃음도 줄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였습니다. 옥상에서 도시락을 먹는데 다른 직원들은 그녀 근처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사장 며느리니까 조심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진 거였습니다. 가까이 하면 아부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혹은 찍힐까봐 다들 피했습니다. 유나는 그렇게 고립됐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간호사 2명이 탕비실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한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유나 언니 요즘 되게 힘들어 보여. 아무 말도 안 하던데. 다른 간호사가 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이사장 며느리인데 조무사로 일하는 것 자체가 창피할 거야. 우리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 첫 번째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근데 있잖아, 이상한 게 뭔지 알아? 이사장님이 유나 언니 볼 때마다 표정이 이상해. 뭔가 불편해 보여. 두 번째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자기 며느리가 자기 병원에서 허드레질 하는 거 보기 싫은 거 아닐까? 저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유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조무사인 게 창피해서 불편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유나를 볼 때마다 수진이 보였습니다. 제가 버린 여자, 제가 죽인 여자가 보였습니다. 그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민우가 와 있었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우가 말했습니다. 유나가 병원을 그만두고 싶어 한다고요. 아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민우가 답했습니다. 병원 분위기가 안 좋대요. 사람들이 자기를 이상하게 본대요. 이사장 며느리라서 부담스럽대요. 아내가 안쓰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그만두라고 해. 억지로 다닐 필요 없지.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유나가 경력이 끊기는 게 아까워서 고민하고 있대요.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 속상하겠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잘못이었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민우는 돌아갔습니다. 저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진을 검색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찾았습니다. 수진의 블로그, 옛날 기사들, 모든 것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10년 전 지역 신문 작은 기사였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비정규직 차별 고발했다가 블랙리스트 오른 전직 의사 10년 만에 명예회복. 기사를 읽었습니다. 수진은 10년간 싸웠다고 했습니다. 법원의 인권위원회에 어디든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2015년 드디어 승소했습니다. 법원이 그녀의 고발이 정당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블랙리스트도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수진은 15년간 의사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복직할 수도 없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았고 경력 공백이 너무 길었습니다. 판결문에 저의 이름도 나와 있었습니다. 증인 정혜준의 허위 진술이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제 이름이 판결문에 박혀 있었습니다. 허위 진술을 한 사람으로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판결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역 신문 작은 기사였으니까요. 저는 계속 승승장구했습니다. 과장, 부장, 이사장까지 됐습니다. 수진은 승소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판결 7년 후 그녀는 죽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껐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2주 후였습니다. 유나가 사직서를 냈습니다. 인사팀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간호조무사 유나 씨 사직 신청. 사유는 일신상의 이유.
저는 그 보고서를 보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승인해야 할까요? 말려야 할까요? 하지만 제가 뭐라고 말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녀를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인데요. 저는 승인 도장을 찍었습니다. 유나의 마지막 출근일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이사장실 창문에서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오후 5시 유나가 병원을 나섰습니다. 짐을 담은 박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혼자 걸어 나갔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그 뒷모습을 저는 끝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버스에 타서 사라질 때까지 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의 딸을 제가 또다시 쫓아낸 겁니다. 20년 전에는 어머니를, 지금은 딸을. 그날 밤 저는 술을 마셨습니다. 평소에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데 그날은 혼자 소주 한 병을 다 마셨습니다. 취한 상태로 수진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20년 전 그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수진이 웃고 있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나는 너를 2번 죽였어. 20년 전에 한 번, 그리고 지금 내 딸을 통해 또 한 번.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최악의 숙취로 일어났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출근해야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비서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이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온라인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비서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였습니다. 의료 게시판이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공공의료재단 이사장의 추악한 과거와 현재. 20년 전 내부고 발자를 짓밟고 이사장이 된 남자. 그리고 그 피해자의 딸이 며느리가 된 기막힌 사연. 조회수가 3만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본문을 읽었습니다. 모든 게 적혀 있었습니다. 20년 전 수진의 고발 사건. 제가 허위 진술을 한 것. 수진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 그녀가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지. 그리고 그 딸 유나가 제 병원에 취직했고 제 아들과 결혼했다는 것까지. 익명의 글이었습니다. 누가 썼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병원 내부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였습니다. 와, 이거 진짜야? 소름 돋는다. 이사장 진짜 쓰레기네. 사람 인생 2개 망쳤네. 며느리는 복수하려고 들어간 거 아님? 아니, 이게 말이 돼? 드라마야.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날 오전 내내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사장실에 앉아서 그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글은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사이트로, SNS로, 어디든지요. 오후가 되자 기자들한테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신문사, 방송국, 심지어 전국구 언론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 확인 요청이었습니다. 20년 전 사건이 사실이냐고, 며느리가 정말 피해자의 딸이 맞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전부 거절했습니다. 비서에게 모든 인터뷰 요청을 거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재단 이사 한 명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사장님, 이번 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단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과했습니다. 송구합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사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처리요? 어떻게 처리하시겠다는 겁니까? 이미 온라인에 다 퍼진 상황인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사가 말했습니다. 조만간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겠습니다. 거기서 대책을 논의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긴급 이사회, 대책 논의. 그게 무슨 뜻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해임이었습니다. 오후 4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우였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온라인에 글 보셨어요? 저는 봤다고 답했습니다. 민우가 물었습니다. 저게 사실이에요? 아버지가 정말 유나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어요?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사실이다. 민우가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배신할 수가 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유나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살다 돌아가셨는지 알아요. 유나가 얼마나 고생하며 컸는지 알아요. 저는 알고 있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우가 웃었습니다. 비웃는 웃음이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그게 끝이에요. 20년 동안 한 번도 미안하다고 안 하시다가 이제 와서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유나가 지금 울고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울기만 해요. 제가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나가 울고 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그리고 저 때문에. 그날 저녁 저는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병원 앞에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후문으로 나가려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이사장실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20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땅했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 벌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출근하는 직원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저를 보는 시선이 차갑고 멸시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는 존경과 두려움이 섞인 시선이었다면 이제는 경멸과 혐오의 시선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이 비켜섰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피하듯이요.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뎠습니다. 오전 10시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내일 오후 2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변호사 선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 비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장님,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괜찮아. 나가봐. 비서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병원 마당에 환자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저런 평화를 원했습니다. 환자들을 위한 병원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 평화만 지키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화는 짓밟으면서요. 오후에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지금 무슨 일이에요? 친구들한테 연락이 와요. 온라인에 당신 얘기가 나온다고요. 저는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당신이 정말 그런 일을 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실이야. 아내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 있어요? 병원이라고 답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집에 오지 마세요. 당분간 따로 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내마저 저를 떠났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저는 또 병원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쯤 복도로 나갔습니다. 응급실 쪽으로 걸었습니다. 환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보호자들이 간이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수진도 이런 병원 응급실 침대에서 죽었을까요? 유나가 옆에서 손을 잡아줬을까요? 아니면 혼자였을까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도시의 야경을 봤습니다. 20년 전 이 자리에서 수진과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미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제가 그 미래를 죽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참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날 오후 2시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재단 이사 7명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저는 회의실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사장이 아닌 피고인처럼요. 이사들의 얼굴은 전부 차가웠습니다. 20년간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들 같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정해준 이사장의 과거 행적이 공개되면서 재단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습니다. 다른 이사가 말했습니다. 언론에서 계속 취재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이사가 말했습니다. 이사장의 도덕성 문제는 재단의 신뢰도와 직결됩니다. 저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한 이사가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사퇴하십시오. 그게 재단을 위한 최선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퇴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재단과 병원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현명한 판단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20년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장실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책상 위 상패들, 감사패들, 임명장들을 전부 박스에 담았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랍을 정리하다가 그 사진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인턴 시절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수진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이것만 가지고 가면 됐습니다. 짐을 들고 이사장실을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20년간 제 자리였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곳이 됐습니다. 병원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달려왔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이사장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사과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가서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집은 갈 수 없었습니다. 친구도 없었습니다. 저는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앞으로, 계속 앞으로. 차를 몰고 1시간쯤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운전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을 때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낯선 동네였습니다. 그때 오른쪽에 모텔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모텔 프런트에서 방을 잡았습니다. 직원이 저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정장 차림에 박스를 든 중년 남자였으니까요.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고 열쇠를 줬습니다. 방은 좁았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테이블, 낡은 TV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박스를 바닥에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이게 제 새로운 현실이었습니다. 모텔 방, 혼자, 갈 곳 없는 남자.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우한테서 부재중 전화가 17통 왔습니다. 아내한테서도 5통이 왔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얼마나 누워 있었을까요? 어느새 밤이 됐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나갈 기력이 없었습니다. 그냥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문자가 왔습니다. 민우였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연락 좀 주세요. 걱정됩니다. 저는 답장했습니다.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민우가 바로 답장했습니다. 어디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찾아가겠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대에서 일어나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수염이 자라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게 저였습니다. 정혜준 52세. 모텔을 나와 근처 식당에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와 밥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오지 않을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제 수준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차에 탔습니다. 어디로 갈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곳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이 마지막으로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인사기록에 있던 주소였습니다. 1시간쯤 달려 도착했습니다. 낡은 빌라 단지였습니다. 3층짜리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이 쓴 곳이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쓰레기통 냄새가 났습니다. 수진이 살았던 곳은 이동 반지하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냥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진은 이 문을 열고 20년을 살았습니다. 딸을 키우며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제가 그녀를 이곳으로 보낸 겁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대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합니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누군가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이 집 새 세입자인 것 같았습니다. 여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여기 사시는 분이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여자가 뒤에서 이상한 사람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차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수진의 묘지였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은 주소였습니다. 변두리 공동묘지였습니다. 1시간을 달려 도착했습니다. 공동묘지는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걸어 올라갔습니다. 묘지가 수백 개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찾아다녔습니다. 30분쯤 걸었을 때 찾았습니다. 작은 봉분이었습니다. 비석도 초라했습니다. 고수진 1971년생 2022년 볼 딸 윤하세움.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섰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었습니다. 수진, 여기 있구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마를 땅에 댔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죽였어. 20년 전 내 선택이 너를 죽였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용서해줘. 제발 용서해줘. 나는 평생 너한테 빚진 인간이야. 바람만 불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을 때 누군가 옆에 섰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나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유나는 조용히 어머니 묘 앞에 섰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사장님, 왜 여기 계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과하러 왔습니다. 유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저는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유나가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사장님을 평생 원망하셨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하려고 하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나가 계속 말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나약한 존재라고. 선택의 순간에 비겁해질 수 있다고. 그래도 용서할 수는 없다고.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유나가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은 수진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이사장님이 미워서 민우 오빠한테 다가간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 놓아줄게요. 민우 오빠도 이 모든 것도. 저는 물었습니다. 이혼하려고요?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 오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녀를 불렀습니다. 유나 씨. 유나가 멈췄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당신 어머니한테, 그리고 당신한테. 유나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사장님도 이제 편히 사세요.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알았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는 것을요. 유나가 언덕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다시 수진의 묘 앞에 앉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과 함께요. 한참 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우였습니다. 이번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지금 당장 말씀해 주세요. 민우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괜찮다. 민우가 소리쳤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유나가 이혼하자고 했어요. 전부 아버지 때문이에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민우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가 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도 몰랐다. 내가 이렇게 비겁한 사람인 줄. 민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유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돼야 해요? 저는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다. 전부 내 잘못이다. 민우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답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을 거다. 민우가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묘지를 내려와 차에 탔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세상에 말하기로요. 모텔 방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제목을 썼습니다. 정혜준의 고백.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정혜준입니다. 52세 전직 공공의료재단 이사장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20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999년 저는 대학병원 인턴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동기 수진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사랑했습니다. 함께 좋은 의사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병원 비리를 고발했을 때 저는 그녀를 배신했습니다. 병원 편에 섰습니다.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수진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 결과 수진은 병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의료계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20년간 의사로 일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20년간 승진했습니다. 과장, 부장, 이사장까지 됐습니다. 수진이 겪는 고통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2022년 51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장례식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 유나가 제 며느리가 됐습니다.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 벌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저질렀던 모든 잘못을 인정합니다. 수진에게 미안합니다. 유나에게 미안합니다. 그리고 제가 외면했던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미안합니다. 이것이 제 고백입니다. 글을 다 쓰는데 3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할 일을 생각했습니다. 지역 신문사에 연락했습니다. 담당 기자를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기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젊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정혜준입니다.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기자가 놀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정말 이사장님이십니까? 저는 전직 이사장이라고 정정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언제 만날 수 있습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지금 당장요. 1시간 후 저는 신문사 앞 카페에서 기자를 만났습니다. 기자는 30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녹음기와 노트를 준비해 왔습니다. 저는 제가 쓴 문서를 건넸습니다. 기자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다 읽고 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것을 정말 기사화해도 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자가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이 내용이 나가면 더 큰 비난을 받으실 겁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그게 마땅합니다. 기자가 녹음기를 켰습니다. 그리고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일을 후회하십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매일 후회합니다. 하지만 후회해도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수진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로도 부족하다는 것을 압니다. 며느리 유나 씨에게는요? 저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당신 어머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당신에게 이런 고통을 준 것도 미안합니다. 이제 무엇을 하실 계획입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저질렀던 잘못을 평생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인터뷰는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기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이 인터뷰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도망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20년간 도망쳤습니다. 이제는 마주하고 싶습니다.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기자가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면에 나갈 겁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페를 나와 차에 탔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날 밤 모텔 방에서 휴대폰을 봤습니다. 민우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유나와 이혼 절차 시작했습니다. 합의 이혼입니다. 서로 합의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제 아들의 결혼이 끝났습니다. 제 잘못 때문에요. 다음날 아침 기사가 났습니다. 일면 톱기사였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전직 의료재단 이사장 정혜준 20년 전 배신 인정하고 공개 사죄. 기사에는 제 인터뷰 내용이 전부 실렸습니다. 제가 쓴 고백문도 함께요.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뭐가 바뀌냐. 그래도 인정은 했네. 도망치지 않은 건 인정한다. 수진 씨가 너무 불쌍하다. 며느리는 어떻게 살까? 정말 안 됐다. 저는 모든 댓글을 읽었습니다. 비난도 동정도 냉소도 전부요. 그리고 받아들였습니다. 오후에 민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기사 봤어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 답했습니다. 숨기고 싶지 않았다. 민우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아버지가 미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사람이 나약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못하겠어요. 아직은요. 저는 답했습니다. 용서받으려고 한 게 아니다. 그냥 진실을 말하고 싶었을 뿐이다. 민우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디서 뭐 하실 거예요? 저는 답했습니다. 모르겠다. 하지만 도망치지는 않을 거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건강하세요, 아버지.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이 저를 아직 아버지라고 불러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모텔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거기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차를 몰고 시골로 향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쪽으로 계속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서울을 벗어나고 경기도를 지나고 충청도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폐업한 의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낡은 2층 건물이었습니다. 간판도 떨어져 나가고 유리창도 깨져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곳이면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부동산을 통해 그 건물 주인을 찾았습니다. 건물을 사고 싶다고 했습니다. 주인이 놀라워했습니다. 이런 낡은 건물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입니까? 협상 끝에 2억에 샀습니다. 제 은행 계좌에 남은 돈의 전부였습니다. 건물을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쓰레기를 치우고 먼지를 닦았습니다. 깨진 유리를 갈았습니다.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한 달이 걸렸습니다. 한 달 동안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한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 간판을 달았습니다. 수진 의원. 흰 글씨로 크게 썼습니다. 수진의 이름이었습니다. 간판을 다는 날 저는 오래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진아,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살겠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내가 대신하겠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그 바람 속에서 수진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정신 차렸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의원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수진 의원을 연 첫날이었습니다. 아침 9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환자가 올까 걱정했지만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모릅니다. 신문 기사를 봤을 수도 있지만 이 작은 시골 마을까지는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오전 10시쯤 첫 환자가 왔습니다. 80대 할머니였습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정성껏 진찰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었습니다. 약을 처방하고 물리치료를 권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무료입니다. 할머니가 놀라셨습니다. 무료라니요? 저는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무료 진료소입니다. 돈 받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하지만 고맙다고 인사하시고 나가셨습니다. 그날 환자는 3명이 왔습니다. 모두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작은 마을이니 금방 소문이 난 것 같았습니다. 무료로 진료해준다는 소문이요. 저는 모든 환자를 정성껏 봤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진찰하고 약을 처방했습니다. 돈은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의원 문을 닫았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이 제 거처였습니다. 작은 방 하나, 부엌, 화장실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저는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작은 마을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이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환자는 점점 늘었습니다. 하루 평균 10명 정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돈을 안 받으시나요? 저는 답했습니다. 빚을 갚고 있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무슨 빚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제가 저질렀던 잘못에 대한 빚입니다. 할아버지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 이장님이 오셨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우리 마을에 의원이 생겨서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이장님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하나도 안 받으시면 어떻게 사세요? 저는 답했습니다. 저축해둔 게 조금 있습니다.
당분간은 괜찮습니다. 의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받으셔야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이장님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나가셨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수진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그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액자에 넣어 벽에 걸어뒀습니다. 수진아 보이니?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고 있어. 사진 속 수진은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며 위로받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낯선 차 한 대가 의원 앞에 섰습니다. 서울 번호판이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민우가 내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우야. 민우가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로 바라봤습니다.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이러고 계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우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수진 의원이라는 간판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다시 봤습니다. 유나 어머니 이름이죠? 저는 답했습니다. 그래. 그분 이름으로 의원을 열었다. 민우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의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우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간단한 진료실, 약장, 대기실, 그리고 벽에 걸린 수진의 사진을 봤습니다. 민우가 그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수진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유나를 닮았네요. 저는 답했습니다. 그래. 정말 닮았어. 민우가 돌아섰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아버지 유나와 이혼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민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잘못만은 아니에요. 우리 둘 다 힘들었어요. 계속 과거에 얽매여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유나는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새로 시작한대요. 다시 간호조무사 자격증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던? 민우가 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전보다는 편해 보였어요. 저는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우가 저를 봤습니다. 아버지는요? 여기서 계속 이러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생각이다. 평생 이렇게 살 거다. 민우가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하세요? 이사장 자리도 잃고 전부 잃었는데. 저는 답했습니다. 후회 안 한다.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사는 것 같다. 민우가 한참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화는 나요. 하지만 아버지가 노력하는 건 알겠어요. 저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가끔 올게요. 멀지만 시간 나면 올게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민우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저는 답했습니다. 너도. 민우가 나갔습니다. 차에 타서 떠났습니다. 저는 의원 문 앞에서 그 차가 사라질 때까지 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아들이 다시 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수진 의원은 마을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곳이 됐습니다. 하루 평균 20명 정도의 환자를 봤습니다. 모두 무료였습니다. 제 저축은 바닥났지만 마을 사람들이 쌀과 채소를 가져다 줬습니다.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갈게요. 저는 좋다고 답했습니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유나가 재혼했대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말? 민우가 답했습니다. 네, 좋은 사람 만났대요. 평범한 회사원이래요. 행복해 보인대요. 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수진의 사진을 봤습니다. 수진아, 내 딸이 행복하대. 다행이지? 사진 속 수진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수진도 편히 쉴 수 있겠구나. 지금은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작은 마을에서 수진 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환자를 보고 저녁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민우는 2달에 한 번씩 찾아옵니다. 이제는 어색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따로 살고 있습니다. 가끔 안부 전화가 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유나는 소식이 없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54세입니다.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 겁니다. 수진의 이름으로 수진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제 숙제입니다. 매일 아침 의원문을 열 때 저는 수진의 사진에 인사합니다. 좋은 아침이야, 수진아. 오늘도 열심히 일할게. 그리고 환자들을 맞이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십니다. 아픈 곳을 말씀하십니다. 저는 정성껏 진료합니다.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대합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저녁이 되면 2층 방으로 올라갑니다. 창밖을 봅니다. 마을에 불빛이 켜집니다. 평화롭습니다. 저는 이 평화가 좋습니다. 20년간 제가 잃었던 평화입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2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할까? 수진 편에 섰을까? 함께 병원과 싸웠을까?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그저 지금을 살 뿐입니다. 매일매일 숙제하며 살 뿐입니다. 여러분께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 같은 선택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양심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돈과 명예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입니다. 저는 20년 전 제 영혼을 팔았습니다.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들도 아내도 지위도 명예도. 하지만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비로소 제 영혼을 되찾았으니까요. 늦었지만 말입니다. 수진아,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니? 아마 안 될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평생 용서받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겁니다. 양심과 이익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분께 말씀드립니다. 양심을 선택하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사장 자리를 잃었지만 영혼을 되찾았습니다. 그게 훨씬 값진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정혜준 54세, 전직 공공의료재단 이사장, 현재 시골 무료진료소 원장, 그리고 평생 숙제하며 살아갈 한 사람.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저 같은 후회는 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옳은 선택을 하십시오. 그게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수진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내 덕분에 나는 다시 사람이 될 수 있었어.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